조선 중기 전라남도 나주지방에 김천일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김진사의 아들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시집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날부터 가사를 돌보지 않고 방 안에서 소일하고 낮잠을 자기 일쑤였다. 하루는 일을 보다 못한 시아버지 김진사가 며느리를 불러 타일렀다. 새아가, 무릇 혼이난 여인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응당 살림을 돌보고 재산을 늘리려 노력도 하고 또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 도리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이러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냐. 시아버지의 조용한 꾸짖음에 며느리가 답했다. 아버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 역시 방가의 여식인데 어찌 아내의 도리를 모르겠는지요. 다만 살림을 꾸리고 시부모님과 지아비를 불필하려 해도 손에 가진 재물이 없으니 어찌하는 수가 없사옵니다. 저에게 얼마의 재물을 내려주시면 어찌해 볼 요량이 있사옵니다. 평소 며느리의 총명함을 익히 알고 있는 시아버지는 반신반의하였으나 벼 30여 자루와 너댓 명의 남녀노비 그리고 암수소 여러 쌍을 내어주며 경영해 보도록 맡겼다. 이에 며느리는 노비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오늘부로 나에게 속하게 되었느니라 하여 몇 가지 당부할 터이니 한치의 벗어남이 없이 잘 따르도록 하여라.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받은 노비들에게 벼 자루들과 소들을 끌고 무주의 깊은 산골짜기로 가서 화전을 일구도록 영했다. 또한 벼는 식량과 농사 짓는 데 사용하고 해마다 벼를 수확하면 탈곡하여 창고에 쟁이고 재산 상황을 마짐없이 보고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행동에 의구심이 생겼으나 이른 호기심도 생겨 일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며느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무주 골짜기에 화전이 순조롭게 가꾸어지고 추수도 이루어지는 즈음에 며느리가 남편에게 다가앉아 말했다. 여보셔요, 서방님, 사내 대장부라면 큰 뜻을 펼치셔야지 어찌 지불다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셔요. 이에 남편 김공이 답했다. 부인, 내 어찌 대장부로서 품은 뜻이 없겠소. 다만 여전히 집 재산과 식소를 부모님께서 관리하시니 내 어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움직일 수 있겠소. 나도 답답하구려. 남편의 한숨 섞인 말을 듣자 부인이 답했다. 서방님, 제가 어찌 서방님의 후연지기와 넘치는 치략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서방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순식간에 재물을 모을 요책이 있사오니 토달지 않고 달아주시겠는지요. 김공은 아내의 생각이 궁금하던 차라 따르기로 하고 묘책을 들었다. 아내가 이어서 말했다. 옆마을에 이시성을 가진 부자 양반이 있는데 내기장기를 좋아하고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는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여 내기장기로 한번 겨뤄보시겠는지요. 필히 이기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요책이 있사옵니다. 김공이 말했다. 부인, 나는 장기 두는 법을 알고는 있소만 일찍이 신선노름이라 하여 공부에 방해가 될 듯 싶어 가까이 하지 않은 터라 그리
잘 두지 못한다오. 게다가 어찌 선비가 가진 재물도 없이 도박을 한단 말이오. 필히 질 것이 뻔할 뿐더러 주자를 섬기는 선비의 도와 맞지도 않소이다. 남편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부인이 설득했다. 서방님, 부끄러운 얘기옵니다만 제가 친정 아버님과 어려서부터 장기를 배워 절묘한 수들을 많이 익혔는지라 어느 때부터 친정 아버님은 물론이고 마을에서는 저를 당할 자가 없었답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셔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김공은 부인의 말대로 한나절 동안 장기에 절묘한 수들을 배웠다. 김공 역시 머리가 명석하여 순식간에 수들을 익혔다. 이어서 부인은 내기 장기는 삼판 양승으로 결판 내도록 하고 대국을 어찌해야 할지 묘책을 알려주었다. 김공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다음 날 일찍 연마을 이씨를 찾았다. 김공이 이씨에게 장기 대결을 하러 왔노라고 하자 이씨가 살짝 비웃듯이 말했다. 제가 일찍이 김선비께서 장기를 잘 두신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장기로는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김선비는 저의 맞수가 되지 않을 것이온데 제가 덱을 이긴들 세간에서는 고수가 하수를 상대했다고 비웃을 것이요. 대국에 응할 수 없소이다. 이씨가 거부하자 김공이 설득했다. 여보시오, 이 선비님. 어찌 제가 말을 움직이는 손놀림을 한 수도 보지 않고 성급히 내치십니까? 제가 오늘 한 수 배우겠으니 제발 대국에 응해 주시오. 이씨가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응하자 출수한 벼 1천석에 노적가리를 걸고 대국을 시작했다. 첫 판에서 김공은 부인이 일러준 대로 별 수를 보이지 못하고 이씨에게 힘없이 졌다. 이씨는 쉽게 첫 판을 이기자 기세 등등해져 일순간 마음마저 풀어졌고 다음 판을 성급하게 두어갔다. 그러자 김공은 약간의 수를 써서 가까스로 내리 두 판을 이겼다. 내리 두 판을 어이없이 쳐버린 이씨가 말했다.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김선비님, 제가 어젯밤 약주를 들어 숙취가 있어 미쳐 술을 보지 못했으니 한 판 더 하십시다 그려. 이어진 두 번째 대국에서 김공은 아내가 알려준 묘수를 감추지 않아 내리 두 판을 이겼다. 부인이 예상한 대로 이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더는 대국을 정하지 않았으며 내기로 건 벼 2천석을 김공에게 내주었다. 내기에서 이겨 벼 2천석을 얻은 김공은 아내에게 어찌할지 묻자 아내가 답했다. 사방님, 당장 벼 1,000석은 재산이 없어 혼례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분들에게 널리 베푸셔요. 그리고 임금과 한양의 훌륭한 분들과 널리 교류하실 수 있게 집으로 초대하셔요. 제가 지극정성으로 상차림하여 대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흘러 김공의 명성은 임금과 한양에까지 이르렀고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김공의 덕을 칭송했다. 김공의 부인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내조하는 한편 시아버지에게 어느 정도의 밭을 얻어
박을 경작하였다. 가을이 되어 수확한 박이 늘어나자 바가지를 만들어 검정 오칠을 하여 창고에 쌓아두었고 두어 개의 바가지는 철로 만들어 같이 모아두었다. 임진년 어느 날 무도한 수십만의 왜구가 조선에 쳐들어와 국토를 유린하기 시작했다. 전란이 일어나자 김공의 아내는 김공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방님, 전란이 일어나 왜구가 언제 우리 마을까지 몰려와 해를 입을지 모르니 제가 무지의 깊은 산중에 마련한 사전 마을로 가족들을 피신시키겠습니다. 서방님은 그동안 교분을 쌓고 도움을 드린 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키십시오. 제가 여기 남아 군량에 부족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김공은 부인의 말을 따라 의병을 모집했고 순식간에 4, 5천 명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동안 김공과 교류하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김공은 부인의 말대로 모아둔 바가지를 의병들이 허리춤에 차고 왜구와 싸우도록 했고 물러날 때 일부러 철로 된 바가지를 흘려놓도록 했다. 왜구들은 철로 된 바가지를 발견하고는 조선의 군사들이 이런 무거운 철로 만든 바가지를 옆에 차고도 펄펄 나는 듯하니 함부로 대적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의병과 왜구의 싸움에서는 왜구들이 의병들이 두려워 함부로 쫓기를 주저하고 기세에 밀려 도망치길 거듭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김공은 부인의 지혜를 얻어 많은 싸움에서 왜구에게 이기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처럼 김공의 부인은 후연지기를 지닌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정성을 다해 내조하였다. 김공 또한 앞니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의 됨됨이를 알아보았으며 아내를 존중하여 아내의 말을 잘 따랐다. 이리하여 김공 부부는 재물과 명성을 얻었고 위기에서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을 이끌 수 있었다. 혹자는 김공 부부의 미담이 후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에 깊이 한탄했다고